지난해 말에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5%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네. 이게 지금 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 그렇다면 왜 그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들이 그 예측이 틀려졌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은 실물 부분과 통화 금융 부분으로 나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학은 화폐 그림자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 금융 부분을 자꾸 예면을 해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맥을 못 쳐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도 네.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 목숨도 잃잖아요. 네. 그런 일이 경제에서 흔히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이 통화금융 부문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그 전문 연구기관들이 이 통화금융 부문을 외면하고 경제를 예측하니까 그게 틀려요. 네. 예, 지난해부터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화금융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네. 중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둘째는 현재의 그 중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돼요. 네. 사실 중국 경제는 2019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대표적으로 KBS가 2019년 3월 달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라는 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경제 체제 하에 있어요.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가 그 진행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통제 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라는 홍수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홍수가 자꾸 밀려오면서 지금 댐 위에 가득 찼고 지금은 그 물이 댐 위로 넘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댐이라는 것은 물이 그 댐 위로 넘치잖아요. 그럼 거의 100% 그거는 그 붕괴되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셋째는 지금 위안화 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위안화가 한때 달러당 160위안 그 초반대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170엔대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경기는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네. 환율 방어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렇죠.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러면 환차손을 피해서 중국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금융자본만 떠나냐? 아니에요. 그 중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도 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떠나게 돼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비록 물밑에서지만 금융위기를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건설업계 1위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지금 파산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채무 상환을 연기 받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소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만기가 돌아오면 또 이제 이런 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그 부동산 신탁회사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추그룹의 중릉투자신탁은 만기가 돌아온
채권도 상환하지 못해서 그 앞에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 막 그런 게 우리 그 방송이나 이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밖으로 드러나서 확 번질지 이것만이 문제일 따름이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 소장님께서 앞서서 경제를 크게 실물 부분하고 통화 금융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통화 금융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신용, 유동성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이,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통화 금융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지금 나쁜 상황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미디어에서는 중국이 이번 문제는 진짜 심각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중국도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할 만해요. 아, 왜냐하면 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은 홀로 9%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랬던 중국 경제가 2015년부터는 6%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지금 3%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다고 흔히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경제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가 그리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일본이 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와, 네.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길어요. 간단하게 잘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경기 부진 속에서도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의 외환이 일본 경제 내에 이제 쏟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 압력을 받잖아요. 이 엔화가 갑자기 상승하면 일본 수출이 안 된다고 이제 그 일본 정부는 믿고 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외환보유고로 쌓다가 그게 한계 오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쳐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은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은 분명히 국내 비용으로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면 매수는 당연히 부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이 이 장기 경기 부진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중국이 9%대 성장률에서 6%대로 떨어진 그때부터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일본처럼. 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그 환율 방어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중국은 장기 정체에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봐도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나라들은 성장률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흑자도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도 과하다 하면 적자보다 더 못해요. 물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외환위기가 터져요. 근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영양분을 과다하게 흡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만이 일어나는 등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성질환. 그런데 이거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좀처럼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작으나마 적자로 전환시켜야 그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끔찍하게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네. 중국은 이제 공산당 정권이고 이제 선전선동에 뛰어나고 또 통제 경제 체제니까 그게 밖으로 잘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에요. 네. 그 전에는 러시아가 외환위기 늪에 빠져갖고 디폴트 선언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부산에 가보면 러시아의 젊은 아주 이쁜 여자들 많이 와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근데 당시에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세상에 공개됐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밖으로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지금처럼 뭐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든지 미국의 또 그 구제금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구차하게 여기저기 국제 금융기관들한테 구걸해서 그 외환보유고 고갈해서 겨우 벗어나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대규모로 만드는 거 이게 제1의 목표가 돼 있어요. 네. 이 목표를 지금 없애지 않으면 지금 중국은 앞으로 2, 30년 이상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린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 건가요? 그럼요. 일단요,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가 경기가 후퇴하잖아요. 그럼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네.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가 경기가 후퇴하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다가 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대의 사례도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게 딱 맞다 이 얘기는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가운데 경기가 후퇴하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길도 금방 보이잖아요. 네.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시키면 디플레이션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중국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그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97년 그 말에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8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3만여 개 기업이 도산을 했잖아요. 네. 금융기관들은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130만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네. 자영업자가 도산한 건 수십만이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나 이런 데 보면 그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우글우글 했어요. 그러니까 참 끔찍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자. 그것도 대규모로 만들자. 네. 또 중국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국몽 때문에도 더더욱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니까요. 네.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또 두려우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또 환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군요. 중국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상위의 몇 프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지갑을 닫고 또 그 돈을 외부로 좀 나쁘게 말하면 빼돌린다? 이런 게 사실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중국 금융자산의 해외 높이는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불거지지 않았을 따름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나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또 부자들을 또 비난을 하게 되면 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이렇게 은폐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규모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어. 그럴 경우에는 너도 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들고 해외로 도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고는 이게 부자들의 그 해외 도피가 경제에 타격을 준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환차손이 생겼고 그 환차손 때문에 중국에 투자됐던 돈이 국제 빠져나가고. 금융자본들 이것들이 중국을 이탈한 그 효과가 훨씬 커요. 그 외국 자본들만 떠났냐고요. 중국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도 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떠나죠. 그렇게 해서 외국 투자라는 미명하에 그것도 중국이 정부가 권장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외 투자를 했던 것이 국내 유동성을 수축시켰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거를 해외 뭐 아프리카나 막 이런 중동이나 막 남미나 이런 데 막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출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중국 정부가 한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가요? 중국 정부가 아까 중국몽 말씀드리다가 네. 제가 끊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중국몽의 하나로 1대1로 사업을 펼쳤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국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 그 해상 운송망 네. 이런 등등의 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옛날에 그 비단길과 네. 같은 그 이제 역할을 할 것들을 이제 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국가들에게 대규모 상업 차원을 제공했어요. 그게 이제 돈을 빠져나간 거죠. 그럼요. 그 규모가 무려 9,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통화 수업으로 또 7천억 달러를 제공했어요. 이게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합하면. 네. 1조 7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이 금액이 중국 내에서 1대1로 사업으로 해외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상업 차원 통화 사업을 제공받은 나라들이 지금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직면해 있어요.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게 다 부실책본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떠안고 있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그리고 상업은행들, 상업차원 제공한 상업은행들은 지금 그게 이제 장부가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어서 금융 그 수지 부실이 안 드러났을 따름이지. 그게 시가로 평가되는 즉시 지금도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장부가로 평가해 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럼 해외 투자에서 성공을 해서 만약에 그게 좀 회수됐다고 하면 국내로 다시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는 걸까요? 그게 당연하죠. 중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의 기틀을 다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중국이 초기에는 그 각 지방 정부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어느 지방 정부가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로 고가를 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해외로 그 외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외국 자본 끌어들였으니까 그 외국 자본이 뭐예요?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이 중국으로 이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는 확장이 되죠.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생산이 활성화되고 생산이 활성화되니까 고용도 활성화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 요거는 현재 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미국 책임도 있지만 중국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봐요. 중국이 중국몽을 내세워서 1대1로 사업을 추진했지. 네. 또한 이제 장차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오겠다고 또 중국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너무 드러내놓고. 그럼요.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사우디도 끌어들이고 브라질도 끌어들이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네. 미국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 혜택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달러 찍는 돈은 안 들어요, 비용이. 근데 달러를 인쇄해서 외국에서 피땀 흘려서 그 생산한 재화들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지금 자기네들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개축통화의 지위를 미국이 그걸 뺏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제 중국의 그 이제 환율 방어 정책, 또 무역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또 거기다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반도체 또 뭐 배터리 뭐 이런 그 첨단 산업들이 이제 그 미국 국방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차단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미국도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냥 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리카도가 리카도. 비교 우위라는 것을 네. 그 증명해내요. 네. 두 나라가 서로 그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재화를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재화만 그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로 교역을 하면 비교 우위가 발생을 하고, 비교 우위가 발생하면 양국의 생산성이 배가 된다. 네. 그래서 양국이 서로 이익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비교 우위의 효과라 그러는데, 그 비교 우위의 효과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네. 이게 역효과로 바뀐 거예요. 아.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생산성이 그 바람에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그 타격을 좀 입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혹자는 그 시진핑의 실수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런 대결 구도, 패권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만 경제 번영이 일어났어요. 페니키아, 그리스 공화정 시대, 로마 공화정 시대, 또 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게 이제 경제 패권을 유럽에서 차례대로 장악한 그 나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은 경제적인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고는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이집트 등등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뭐 반토막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민주화 없이는 경제 번영은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후퇴하게 돼요. 독재 체제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되면 이게 경제가 번영을 누려요. 그리고 민주 체제이더라도 독재가 진행되면 경기가 후퇴해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한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총량이나 평균치보다 미분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민주화도 그 미분치가 중요해요. 민주화가 얼마나 진척되느냐, 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민주화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사실상 1인 독재 체제잖아요.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것 때문에도 지금 경기가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 자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그 뭐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도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의 틀을 다졌는지. 등소평이 등장한 다음부터서 개혁 개방 정치 없었잖아요. 그건 자유하고 민주화잖아요. 최소한도 경제적으로는 민주화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다소 이렇게 독재 체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 번영의 기틀을 다진 거거든요. 네. 그걸 뒤집었으니까 당연히 중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현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떤 좀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향이나 모습을 보실 수는 있나요? 아니 당연히 길은 있죠. 근데 길은 중국 경제가 과연 그 길을 갈지는 어. 의심스럽다는 거죠. 지금은 별로 이렇게 안 보이시는 건가요? 지금은 시진핑 이런 독재 체제니까 독재 체제라는 것은 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게 그 존립의 첫째 목적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재 놓을 수가 체제는 없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놓을 수가 없는 아. 거죠. 근데 이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점점 독재 체제는 강화되는 속성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길을 가기 어려울 거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은 일본이 이 초장기 경기 침체 늪에 빠져드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조만간 지금 0% 성장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 금융위기를 무난히 극복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기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국이 발표하는 성장률은 되게 높아요. 1분기 4.5%, 2분기 6.3%거든요. 네. 경기 후퇴라는 게 무색해요.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경기가 상승하는데 왜 고용이 줄어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그 뭐가 앞뒤가 안 맞네. 통계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히려 통계 조작을 통한 구두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라는 것은 자기 실현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국민이든 모두가 경기가 상승한다고 믿잖아요. 그럼 소비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투자도 늘리고. 그럼 경기는 살아나죠. 이게 구두 정책의 힘이에요. 구두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막 계속 강조를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경기는 상승해요. 네. 중국도 그 판단으로 성장률을 그렇게 조작해서 발표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이 실제로 상승을 하면 이제 이미 조작한 성장률들을 이제 좀 조정을 했을 거예요. 흔히 그래왔거든요. 중국 네. 정부가. 이제 그걸 영원히 조작할 수 없는 게 GDP 총액은 나중에 이게 딱 발표가 되면 성장률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틀렸다는 게 금방 어디에서 잘못됐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조작할 수는 없어요. 도중에 반드시 보정을 해야 돼요. 그게 보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경기가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조차도 앞으로는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거죠. 이게 이런 구두 정책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구두 정책이 바라는 대로 경기가 상승을 하면 이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이 경기가 다시 하강하게 되잖아요. 그 기대를 키워놓은 만큼 실망감은 더 커져요.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실망감이 커지면 아무리 효과적인 정책, 뛰어난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과 기업이 안 믿으면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효과가 안 나타나.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예, 그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경기가 하강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 재정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재정도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걸 발표를 안 해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 경기 그 부진, 이게 경기 부진이라는 거, 경기 후퇴라는 것은 악순환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다시 소득이 줄고, 이 악순환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특히 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해요. 통화 증발도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때만 필요해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정책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빚이 많아서. 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이 워낙 악화돼 있으니까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금융산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을 해놓고 그걸 투입을 해야 돼. 그 공적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해요? 조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물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면 돼요. 근데 중국은 화폐를 남발했다가 쓰다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48년도에 이제 국공 내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군벌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공산당 정부와의 이제 전쟁 때문에 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찍어내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했으면 괜찮은데 세금을 걷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해서 손쉽게 발행을 해서 전비를 조달했던 게 물가를 폭발시켰어요. 물가가 폭발하면 민심은 당연히 위반하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성립하는데 이 초인플레이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민심이 이탈하니까 모든 사람이 공산당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경험한 중국 공산당이 화폐 발행을 지금 한다? 극단적으로 꺼려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진짜 지금 난처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기준금리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춰갖고는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신용 파괴원리라는 것은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수축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그걸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원 통화를 대규모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용 창조 과정으로 다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네. 이 신용 파괴가 작동 중이고 금리가 터질 것 같으면 통화는 일단 증발하고 봐야 돼. 네. 물가 상승은 차후에 대처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걸 했다가 초인플레이션이나 우리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뭔가 좀 내려가지고 부양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내리면 유동성이 너무 본원 통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국내 저축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더 이자율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 당연히 그쪽 나라에 저축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내리지도 못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EU의 그 유럽 중앙은행, 영국의 그 영란은행 등등도 지금 금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 내리려고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보는데 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저는 자꾸 이제 우리나라 경제로 연결이 돼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금융위기는 아무리 강력하게 차단을 해도 언젠가는 이게 들불처럼 확 발화해서 이게 중국 경제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물밑에서는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댐이 이루어지고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댐이 무너지는 즉시 이제 중국 경제는 거의 올스톱 된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우리 혈관계가 멈춘 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 전염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 세계 국가에 전염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이 제일 먼저 일어날 때가 저는 미국 경제라고 봐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가 전염이 돼서 또 미국 경제 역시 금융위기 늪으로 빠져들면 세계 경제를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타격을 전 세계가 겪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금융위기 타격을 최소화시킬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환율을 지금 당장 1,100원대로 떨어뜨려야 돼. 그럼 앞으로도 매년 50원 정도씩은 계속 떨어뜨려줘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금융자본을 집어넣으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이미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들도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발 그래주길 바라는데 정부는 자꾸 환율을 인상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여객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치열하게 했더라고요. 이게 NDF라고 그러거든요. Non-Delivery Futures.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는 그 용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NDF 거래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수조 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는 건가요?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에 헤매서 지금 떨어지고 또 다시 끌어올리면 시장에 헤매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손실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증가시키자 이런 목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목적도 있는데 난 그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이 증가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다니까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 가격 깎자고 요구를 해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다 그 요구에 응해요. 그 요구 없더라도 우리 수출 기업들은 스스로 수출 가격을 깎아요. 이걸 이제 풀코스트 원리라고 그래요.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이거는 영국의 그 유명한 히치언 홀이라고 이 두 학자가 이미 그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네.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 수출액은 줄어요. 그래서 환율 상승하면 수출은 무조건 줄어요. 경상수지 적자도 커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그 수출이 많이 그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부진한 것도 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 원인보다 더 큰 원인은 환율 상승 때문이에요. 우리 수출품들은 거의 모든 그 수출품이 지금 명품 대열로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손톱깎이 등등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들까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제품들까지 명품 대열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명품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요. 우리 EU하고 FTA 체결했을 때 유럽 명품 가격을 30-40%씩 낮출 수 있었어요. 근데 유럽 명품 업체들 어떻게 했어요? 올렸죠. 오히려 올렸다니까요. 왜냐하면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명품 대접 못 받아요. 어느 순간에 그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가면 더 명품 대접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이 팔려요. 물론 그 소비자의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전혀 안 팔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저항선을 봐가면서 이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 이 수출품들도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가야 수출이 늘어요. 네.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아닌가요? 수출은 총 매출액이잖아요. 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총액이라면 수출은 총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이 두 기준을 일치시켜야죠.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둘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무게든 부피든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느 기준으로든 일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9.2에서 9.6%밖에 안 나와요.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네. 반면에 내수는 90%가 훨씬 넘어요. 그래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 아, 그럼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시설재도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네. 일반 소비재도 값싸게 사오고. 그러니까 같은 소득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는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준금리 격차가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역사상 거의 최고로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 엄청 큰 영향을 끼치죠. 국내 저축이 얼마나 미국으로 빨려가는데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2%잖아요. 네. 앞으로 더 커질 거잖아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은 지금 2%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면 국내 저축이 더 많이 지금 미국으로 유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국내 유동성 수축이 되죠. 그런 면도 있는데 국내 저축은 그동안 축적된 금융 자본보다는 이게 그 비중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하루빨리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자꾸 빚 많은 개인들, 기업들만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우리 국내 저축 미국으로 빨려가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금융자본 미국으로 이제 이탈하는 거,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피해, 그건 고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국내 유동성이 수축돼서 경기 후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타격이 기준금리 올린 피해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는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투자되면 이게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이렇게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몽땅 지금 미국으로 지금 빨려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은 활성화되고 고용도 촉진되고 생산도 촉진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미국 국내 경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 빨려 나간 나라 또 국제금융자본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보유가 고갈 직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미 고갈돼 있는 나라도 많고요. 네. 그럼 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외환위기 겪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당장 외환위기 늪에 빠진 나라들이 10여 개국이 넘고 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한 40여 개국 정도 돼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그런 경제난을 겪으면 미국은 홀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어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 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흘러들으면서 미국은 81년도에도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다른 나라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근데 82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서요, 미국이. 네.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그게.
미국은 그 부메랑을 지금 맞기 직전이에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 그러고 중국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첫 번째로 금융위기가 터질 때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9월 FOMC를 남겨놓고 있는데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인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즉각 약세로 돌아서요. 그럼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리고 그 환차선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해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해요. 그렇겠죠. 그럼 금리가 바로 터져요. 음. 즉각 터진다고요. 대신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채와 MBS 같은 사채가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근데 그거 가격만 하락하면 그래도 문제가 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파생금융 상품들 가격은 그 가격 하락에 수십 배에 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버리지가 20배에 이르잖아요. 파생금융 상품은. 그래서 국채하고 MBS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파생금융 상품은 최소한도 10배는 떨어져요. 가격이. 그 하락률이 10배는 떨어진다고. 40~50% 떨어진다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지체가 돼요. 그 과정에서 대증요법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일 때는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 먹이고 또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혈압 강화제 먹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그 시적절한 처방을 하면 감기가 운 좋게 낫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흔히 그렇게 해서 감기를 낫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은 감기같이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고 봐요. 미국에서 금융이 터지면 그건 중병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중적인 정책으로는 이번 금리 헤쳐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게 바로 인근의 국가에 전염되고 금방 또 다른 나라에 전염되고 세계적으로 이 금융위기가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국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예요.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가 미국에 협조하겠어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되기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금리는 엄청 심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의적절한 정책을 그때 즉각 처방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1%가 안 된다고 봐요. 미국은 그걸 이제 자기네들은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은 근원에다 치료하기보다는 그 대증요법으로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었고 여러 나라가 합동으로 거의 비슷한 정책으로 그 금융위기를 차단해냈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렵겠다 하는 생각 자꾸만 들어서 심각하다 혼자 지금 우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은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터지고 넘어갈 것 같다. 네. 좀 그렇게 심각한 문제 물밑에서 이제 심각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그동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올해 상반기 말쯤에는 뭔가 트리가 터질 거다. 과거에 그 임상 사례들을 봤더니 뭐 그때쯤 이렇게 터지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틀렸어요. 근데 중국 경제는 확실히 좀 많이 붉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달 틀린 것 같아요. 8월 지금 중순 이래로 중국 경제가 엄청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방첩법이라 그러죠. 간첩 예방 방어 뭐 한다는 그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를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 음. 제공하면 간첩으로 처벌하겠다. 이제 그 법을 이제 공개했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중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숨기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게 이제 앞으로는 미국으로 좀 전도가 될지, 그래서 미국도 어려워질지, 실제로 미국도 보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경제 병약의 그 일반 원리와 이제 그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칙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세상에는 저처럼 이제 학자가 아닌 분들도,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나요? 네. 척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 척이 뛰어난 분들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내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얘기가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한국 경제, 그러면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중국 경제는 어렵고 또 미국 경제도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면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게 한국 경제잖아요. 실제로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또 1.4%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5차례 연속 하향인데,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근거가 뭔지가 궁금해요. 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 IMF 등등의 국제 전문 연구기관들이 그 경제 전망이 맞아떨어져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전망 하는 방법으로 동원하는 게 소위 이코노메트릭 모델하고 타임 시리즈 애널리스라고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서로 좀 차이가 나면 이걸 서로 보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무슨 근거로 성장률을 낮추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망하는 성장률보다 우리 경제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거예요. 좋다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위기를 약하게나마 겪었어요. 4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했다니까요. 이 얘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한 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간과를 했어요.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간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 금융위기 겪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에 덮쳐오면 우리 경제의 타격도 엄청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자꾸 걱정하는 그거예요. 정부가 제발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경제 병약의 임상 사례들도 좀 쳐다보고 현실에 맞게 시적절하게 대정로법으로 좀 그런 정책을 펼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환율을 지금 당장 1,100원대로 떨어뜨리고 그 후로도 매년 한 50원씩 떨어뜨리면 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금융위기 진행에 따라 신용파괴 원리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동을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금융위기도 무난하게 극복하지 않느냐. 또 우리 국민은 그런 위기 극복에는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1997년 우리가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때 국내 언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그랬어요.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라. 그러면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명 언론에서 그 사설을 쓴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1년 만에 그걸 극복해내요. 네. 외환보유고도 1년 만에 과거 최고치 2배로 늘렸고, 또 성장률도 1년 만에 무려 9.3%로 끌어올리고 2년 차에는 8.9% 성장률 기록을 해요. 1년 만에 극복했잖아요. 그 부작용 후유증도 최소화시켰잖아요.
뭐 빈부격차 확대랄지 국부 유출을이랄지 이런 거 최소화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그 위기 극복에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부만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납을 하면 이번 금융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다.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이 감소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네.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커져요. 중국 문이 닫히니까 우리 기업들 어떻게 했어요? 미국 시장 개척했잖아요. 그렇게.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 수출 제1시장이었는데 미국이 지금 제1시장이 됐잖아요. 네. 유럽에 대한 수출도 급증을 했잖아요. 만약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인했으면 우리 수출 마이너스 안 가요. 플러스 갔을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증을 했으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 한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K-pop.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연다니까요. 그러네요. 응?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K-pop 차단했어요. 또 우리 드라마 차단했어요. 또 영화도 차단했어요. 다 차단했잖아요. 세계 1등 하는 것이. 근데 우리 한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엔터업계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죠. 엄청나죠.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중남미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뭐 중동 시장, 유럽 시장 그 개척 해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한류가 세계 무대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아이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연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그 힘을 믿고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는 세계사에서 단 한 개도 제가 찾지 못했어요. 경제 정책이 실패한 사례는 무수하게 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 정부는 자기네들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만 벌써 8번 겪었잖아요. 1956, 62, 68, 71, 74, 79, 82, 97.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정부가 8번이나 중대한 실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네. 근데 자기네들 힘으로 이 나라를 성장시켰다고 헛된 망상이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을 뭘 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믿고 기업을 믿으면 우리 경제는 금방 성장을 해요. 저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인하면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만 무사히 극복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연평균 6%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 간다. 10년 후에는 10만 달러 간다. 네. 그렇게 제가 장담하고 있어요. 그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거에는 기준금리를 좀 올리는 것도 들어가고 있는 거겠네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또 아니, 기준금리는 국내 저축에 영향을 끼쳐요. 국내 저축과 투자에. 근데 이거는 통화금융부문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요. 왜냐하면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됐잖아요. 국내 저축은 1년 동안에 축적된 거잖아요. 수십 년 축적된 것과 1년 축적된 것 그 비중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은 크질 않아요.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금융 자본이 흐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탈하거나 혹은 유입되지 않을 때는 이게 영향을 끼쳐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처럼 국제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하거나 혹은 이제 미국에서 유입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큰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보다는 환율이 문제다, 환율이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도 정책 당국하고 관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심화되는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또 그 저출산 네.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틀렸어요. 어.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경기가 장기간 정체했어요. 그래서 그 고용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엄청 갔어요. 특히 미국으로. 네.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는 한때 반토막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1990년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시작을 해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 우리나라 지금 3만 한 3, 4천 되잖아요. 아일랜드는 이제 당시에는 한 2만 달러 수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셨으니까. 아일랜드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다음부터 1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달성한다니까요. 아일랜드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아니,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만 못해요.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만 못해요. 네.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아일랜드처럼 고도 성장할 수 있고, 아일랜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넘었어요. 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속해요. 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10년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와.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 제발 거기서 관심 끄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한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어요. 그것도 수십 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어요. 경제 전문가, 입 달린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다 저출산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관심이 이제 얕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출산율이 높아져요. 지금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아요. 최소한도 서유럽에서는. 네. 이거는 사회심리학에서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자살이나 출산율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수록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심각해져요. 관심을 끄면 이거는 개선이 돼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이군요. 궁금해지는 게 환율이 내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경제 문제가. 환율은 어떻게 내려요? 놔두면 시장에 힘에서 내려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언제부터 올라갔는가 봐봐요. 경상수 흑자 규모가 클 때도 올라갔어요. 대규모일 때도. 심지어는 우리 GDP의 7.4%일 때도 환율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GDP의 7.4%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올라가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사들이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외환 보유고도 해외로 유출시키고 이 짓거리 했잖아요. 국민연금 동원하고 또 한국투자공사 설립하고 국내 다른 금융기관들 동원하고 국내에서 여유자금 좀 있는 데는 모두 다 해외 투자 유도를 했잖아요. 해외 투자를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를 좀 줄이면 되겠네요. 줄일 게 아니라 투자 유치를 해야 돼요. 투자 유치. 아일랜드가 그 번영을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뭐였냐면 해외 투자 유치. 그럴 거 아니에요. 해외 투자 유치가 뭐예요?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을 국내로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수가 확정돼서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지죠. 중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 번영에 기틀을 다졌냐고요. 외국 기업 엄청 유치했잖아요. 우리 기업들 수없이 많이 갔잖아요. 나중에 배불러서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에는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는 성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럼 해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걸 가로막는
뭐 어떤 이익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는 지금 해외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국내 금융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니까요. 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해외 투자를 외국 자본을 이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경제난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그럼 제일 첫 번째 그 세력의 문제는 정부에게 있는 거네요. 정부의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아.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6% 이상 갈 수 있고 지금 국민소득 진즉 5만 달러 넘었다니까요. 제가 이 경제 정책 실패를 자꾸 거론하면 네. 사람들이 제 말에 신뢰를 안 두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심리가 있대요. 이거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수간호사라도 초짜 의사가 네. 잘못된 처방을 주면 그대로 환자에게 그 처방을 실시를 한대요. 그게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칫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이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비 정부의 집단 자살, 이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그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권위를 비판하는 거,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안 먹혀요. 그걸 제가 알면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재앙을 우리 경제에 불러왔다.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누구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 실패가 지속되고 그래서 성장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이렇게 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업은 그 생존에 그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서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에 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네.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피는 희생이에요. 우리 K-팝 가수들 봐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5년에서 7년 동안 기울이잖아요. 네. 그런 피, 눈물, 고통을 지불을 해야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성과도 국민과 기업이 피, 땀,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뛰어난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그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환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할 때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나라가 크게 위기나 뭐 기업이 뭐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직은 우리가 약간 그 베이비를 이렇게 좀 아기를 보호하듯이 아직 인큐베이팅 그런 게 약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은 경상수지가 흑자이지 않은 나라는 펼치면 안 돼요. 그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면서 외환보유를 고갈시키고 외환위기를 일으켜요. 네. 우리가 1990년대에 그랬잖아요.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 번영을 누려요. 이거는 우리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네. 당시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980년대 후반에 10%가 넘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큰 가운데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건 그때만 그랬냐? 우리 2000년대도 그랬어요. 2001년도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올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2.5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4%예요. 예년에 2배 이상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경상수지가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납하니까 그런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거예요.
물론 2000년대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나 펼치는 바람에 그게 성장률을 낮추면서 이제 큰 성과는 못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성장률을 크게 높이더라도 다른 정책이 그 성장률을 낮추면 그게 뛰어나게 안 보여요. 그래도 2007년도 우리 성장률은 5.4%까지 올라갔어요. 네. 꽤 올라간 셈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 가계부채 억제였어요. 이것도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그 이면을 보면 은행의 가계 대출이잖아요. 가계부채라는 부채 측면만 보면 이거 부정적인데, 은행의 대출이라는 이 이면을 보면 은행에 저축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내 저축이 그만큼 쌓여 있으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본이 축적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진국에도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일본, 그리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이제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도 84.7% 불과해요. GDP에. 네. 공식적인 통계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이걸 비교해보면 84.7%라니까요. 세계적 수준보다 낮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0%, 덴마크, 또 스웨덴 등등은 150% 넘었어요. 그럼 나는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본 축적이 많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40% 겨우 넘었을 때. 네. 근데 이거 억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70%까지 올라가요. 70%대까지. 가계부채 비율 억제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거기다가 정책 처방을 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져. 아까 저출산, 자살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관심 끄면 그게 완화돼요. 경제는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나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환율을 점점 낮춰도 괜찮은 건데 오히려 그때 그냥 계속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유불급이 돼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다는 얘기지만 네. 기업의 경쟁력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데 여기에다가 환율 하락이라는 압력을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래도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네.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50달러짜리 개발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200달러짜리 그렇죠. 개발하는 거예요. 아. 돈 없으면 그 개발 죽어도 못해요. 네. 경상수지 흑자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을 때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 번영이 지속이 돼요. 그럼 소장님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게 아닌가요?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너무 낮다니까요. 그래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럼요. GDP 84.6%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 일본이 약 60%, 그리스가 40%대, 스페인이 한 50%대 등등 이 나라들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탈리아도 지금 50%대예요. 이탈리아도 경제가 안 좋잖아요. 또 영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가계부채 이게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번에 기준금리 그 동결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 그래서 부동산 조심하라 투자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무리해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총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 틀렸어요. 그래요? 지금 음.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음. 부동산 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3년 정도 광풍이 불고, 이거 광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년에서 또 1년 정도 이제 붕괴, 그 다음에 장기 정책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이 과정을 우리 경제는 2018, 19, 20 광기, 광기. 2021년 패닉. 2022년 붕괴, 아, 맞네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장기 정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기 전체가 그럼 몇 년 정도 아까 되신다고 한 거죠? 주택을 살려면 저축을 음. 몇 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5, 6년 걸려요. 아, 그동안 저축했던 거는 광기 기간 동안에 다 주택 사는데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그 저축이 축적이 돼야 맞아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5, 6년 정도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이 장기 정책기에 주택을 샀다. 그러면 이 빚내서 샀다. 그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보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고. 아, 가계부채 비율은 더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계부채를 늘리려면 자본 축적을 더 많이 해야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퀘스천이 그 서브프라임도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고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달리 봐야 돼요. 아. 뭐냐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원은 2000년도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디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정책 구호를 내세워요. 네. 이게 뭐냐면 주택 550만 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서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 주택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 550만 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프레디맥, 페니메이 이런 그 반공사예요. 이 회사들에게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하게 해요.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그 주택 그 매입 자금을 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 두 개 회사를 보고 파생 금융 상품을 대금으로 이제 막 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부도를 담보하는 파생 금융 상품도 개발을 해요. AIG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받아서 국유화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CDS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보험을 AIG가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1등의 보험회사가 그렇게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게 바로 이런 파생 금융 상품 때문이에요. 근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상승을 시켜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이제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부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파생금융상품 가격은 주택 가격 떨어진 것에 몇 배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연달아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었어요.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파생 상품이 없잖아요. 그런 파생 상품이 없으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본 축적 더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가계 대출을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해 준 다음에 남은 돈으로 가게에 대출해 줘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익이 큰 데다 먼저 대출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 축적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이 가게의 그
대출로 이렇게 자금이 가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해요. 자본 축적이 많아야 이 가계 대출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뷰가 이걸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학이 네. 자꾸만 한쪽 면만을 보게 해요. 네.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뭐 그러니까 수요 측면만 보면 공급 측면 볼 필요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공급 측면만 봐요.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급 측면만 봐요.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측면만 봐요. 네. 공급 측면은 안 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르크스 경제학도 공급 측면만 봐요. 수요 측면은 안 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계부채를 얘기하려면 그 이면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이 늘어야 한다. 가계대출과 가계부채를 같이 봐야지. 가계대출이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죠.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 축적이 경제에 바람직한 일인가 부정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당연히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니까요. 그 이면을 보면. 그러면 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네. 이번 금융위기만 제발 무사하게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무사하게 벗어나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무사하게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듯이 비관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는 말씀을 제가 제3, 제4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현재 신용 파괴 원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진짜 실제로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거기서 잘 서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